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일영입니다. 한국 주식 믿었는데 하락해서 미국 주식 왔더니 미국 주식도 하락하고 굉장히 힘드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 잘 선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결국 시장 이기는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장세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한 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들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주식이 하락했던 때는 어쩌면 좀 분명하게 그리고 몇 차례 좀 또렷하게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경기가 둔화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긴축될 때, 통화 긴축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조합은 참 좋지 않은 조합이고요. 이런 조합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또 어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2018년 10월 달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이 좀 두려움이 있었을 때였고요.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조금 일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통화 긴축, 경기 둔화, 이 조합이 이렇게 맞춰질 듯 하니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중간 선거가 치러졌죠. 중간 선거는 그 자체로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되죠. 재료가 이제 노출됐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듯 했고, 선거 결과는 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계속 이어가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기대들도 좀 모락모락 피어났을 때였죠. 거기에다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거기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90일 동안 휴전하자, 그런 결론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연말까지 증시는 좋다라는 기대들도 좀 많이 있었던 때라서 사실 그때 시장이 또 상승한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12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정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를 또 살펴보면 12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휴전 단계로 돌입은 했지만 문제는 그동안 너무 많은 관세를 양국이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그때 막 불거지기 시작했고, 통화 긴축은 계속 이어갈 것처럼 FOMC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연준의 통화 긴축 그리고 경기 둔화, 이 조합이 딱 맞춰지면서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은 통화 완화를 해야죠. 시장도 그걸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연준은 쉽게 통화 완화로 전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다시 마련이 된다면 시장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유난히 강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유난히 강한 건 미국의 수요가 유난히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강했던 이유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재정 지출이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나왔지만 거의 다 끊겼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정부가 그나마 도와주는 것은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거, 이게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끊긴 거나 다름이 없는데, 보통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면 작년, 재작년에 워낙 진폭이 커서 산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고요. 재정 지출이 나와서. 하지만 재정 지출이 다 끝나면서 골로 가는 거죠.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은 이 모멘텀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출이 사실상 다 마무리됐다는 거, 이게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사람들의 실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데이터 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소프트 데이터, 이거는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하드 데이터, 이거는 실물 경제 지표를 우리가 의미하죠. 하드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이 서베이 지표를 사람들이 더 선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행성이 있는 지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또 ISM 지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선행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게 신규 주문, 주문 잔량, 신규 수출 지문,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확실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재고가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좀 세게 냈어요. 이걸 우리가 가수요라고 하죠. 주문 옛날에 10개 냈던 거 20개 내야 10개, 8개 받을까 말까니까 주문을 막 세게 냈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좀 쟁여놔야 된다는 심리도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재고를 막 쌓았는데 잘 안 쌓였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재고가 막 쌓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수요가 떨어지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문제는 재고가 쌓이면 나중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수요를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경기 둔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초과 저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저축이 저렇게 많은데 소비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다 수요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초과 저축이 많이 쌓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초과 저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들은 팬데믹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했죠. 큰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 심리가 막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돈을 좀 더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생겼고요. 이거는 IMF 그 사태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현금을 좀 더 많이 쟁여놓으려고 했던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초과적으로 쌓여있는 이 돈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강한 소비로 나올 만한 초과저축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들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금이 오르는 거 참 중요한데 물가도 오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로 본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실질 개인 소득으로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실질 개인 소득은 최근 넉 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임금은 분명히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소득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서 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소비도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기대는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작년에는 별 문제 없었어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작년에는 재정지출이 워낙 셌던 해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는 거, 작년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올해 시장 또 올해 경제를 전망하는 거는 그 역시도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이 시점이 참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막 풀릴 때는 많이 안 빠질 거니까 지금이 저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싸니까 지금 사.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도 비슷한 심리가 있었잖아요.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막 확장될 때는 그런 거에 막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통화 긴축, 그래서 이 유동성이 긴축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드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신용융자 잔액이라고 하는데 신용증거금의 잔액이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했고요.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50% 이상 증가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IT 버블 직전에 이게 신용융자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금융위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투기성 짙은 자금들이 시장에 막 몰려들면서 시장 상승세를 부추겼는데, 반대로 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마진콜이 나오면서 강제 청산이 될 수도 있는, 시장 하락세를 또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런 수급 환경이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의 대차협표가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결국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지 증가는 증가 아니냐, 별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테이퍼링 이 중간에도 실제 우리가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과 영래포 이 합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소하고요. 이미 감소하기 또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차협표를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대차협표가 축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 유동성은 더 빠르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절대 규모로 볼 뿐만 아니라 GDP 대비해서, 경제 규모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시장은 하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하락했던 두 가지 좀 안 좋은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둔화 그리고 통화 긴축.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요거하고 이제 좀 맞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 시스템 유동성 비율이 떨어질 때, 그때마다 시장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통화정책에서 대체협표를 어떻게 운용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주면은 우리는 그냥 산수하면 되니까요. 얘가 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기 수급 환경이 썩 좋지 않은 때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적극성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반등의 조짐이 저희는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경기 둔화, 그래서 물가가 조금은 약해지는 때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가 시장 반등의 절호의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하락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10월달 빠지고 11월 좀 왔다 갔다 했다가 12월 밀리고 그러면서 시장이 2019년 초에 확 반등을 시작했는데, 반등에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확 긴축해서 완화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적어도 안정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전조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 가격은 작년에 물가를 주로 끌어올렸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슷하게 물가도 먼저 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 조금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약해지면 그때부터 물가도 좀 안정을 찾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물가가 꺾이는 게 저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가격이 작년에 왜 올랐을까요? 이게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얘가 오른 거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딜러들에게 차를 파는데, 이 딜러들이 차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자동차 최종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딜러들에게 차를 넘기면서 권장 판매 가격을 딱 제시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비싸게 판 자동차의 비율이 지금 약간 짙은 회색 막대기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 비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GM하고 포드는 이게 너무 높아지는 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딜러들이 돈을 버는 거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차값을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포드 컨퍼런스 콜에서 그 포드 쪽에서는 어떤 딜러들이 비싸게 팔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인기 차종 배정을 좀 줄이려고 한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최종 판매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자동차 가격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전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기업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위에는 임금이고요. 아래쪽에는 판매 가격과 관련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금이나 판매 가격을 올렸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그 응답을 저희 노란색 선으로 표기를 했고, 검은색 선은 앞으로 올릴 거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물어봤는데요. 올렸다 라고 하는 노란색 선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임금과 판매 가격을 더 올릴 거다 라고 하는 응답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임금 수준 그리고 판매 가격 추가 인상 이런 거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 있을까,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반기에 물가 상승세가 조금 잦아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질 테니까요.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희는 장기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긴축이 이제 금리에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경기 둔화 우려들이 막 불거지면서 금리가 더 오르기 어렵다는 생각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은 대체적표를 축소하면 금리가 확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이것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QT에 대한 구체안들이 이제 연준에서 나온다면은 저는 그때부터 장기금리가 더 오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연준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금리는 경제의 수준을 의미하고 경제의 체력, 그리고 단기 금리는 통화 긴축의 정도라고 한다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건 현재 경제 체력이 통화 긴축을 견디기에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축소가 된다면 여기서 추가 통화 긴축은 이제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연준은 그걸 좀 더 미리 내다봐서 혹시 물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다면 이제 많이 온 것 같아, 긴축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 긴축을 완화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때가 또 시장에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또 드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이런 조짐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졌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